자, 안녕하세요. 메가랜드에서 부동산 공법을 올해부터 처음 하게 될 김희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강의할 내용은요, 부동산 공법 첫걸음으로 이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입문 과정이죠. 자, 일단, 부동산 공법 첫걸음인데, 공법에서는 첫걸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끼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이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법 뭐 들어보실지 아시겠지만 공법은 2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렵죠. 제일 난이도도 좀 높고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꽃길을 1년 동안 꽃길을 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시밭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마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꽃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제 강의는 일단 체계를 좀 잡아요. 체계를 잡고 세부적인 내용에 살을 붙이는 형태로 가고 반복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중요 부분을. 그래서 3단계 학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체계 잡고 자,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반복합니다. 3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뭐 공법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서로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첫걸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첫걸음에서 아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공법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자, 부동산 공법의 개념입니다. 제목이 뭐냐 이런 얘기죠. 공법이 뭔지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 2차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동산 공법은 2차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중에서 4과목 중에서 가장 양도 많고 난이도도 높죠. 학생들한테 공포의 법이다. 뭐 이렇게 학생들이 부릅니다. 공법에 대해서. 그러나 절대 공포의 법이 아니에요. 할만하고 재밌는 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앞으로. 자, 공법이 할만하다. 정말 이거는 공법은 정말 어렵지 않다. 큰 틀을 잡고 세부적인 내용을 반복하면 보이는 때가 딱 있거든요. 그때가 공법의 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때 1년 동안 그 정점을 찍어야 됩니다. 한 내년 9월 정도나 그 정도에는 정점을 찍으실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형님만 잘해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공법에 대해서는 합격 점수 이상으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공법의 개념. 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부동산 공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부동산하고 공법이 합쳐진 개념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있고 공법이 있는데 두 가지 개념을 합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공법을 하나의 과목으로 시험 과목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개념을 알면 부동산 공법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부동산이 뭐고 공법이 뭔지 그 두 가지를 합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부동산은 두 가지죠. 자,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죠. 두 가지를 부동산을 이렇게 불러요. 두 가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 그러면 자, 부동산이 뭐냐? 토지 플러스 건축물입니다 하고 끝내시면 돼요. 자, 그럼 공법이 뭐냐? 두 번째 공법은요. 세 글자로 정리해 드릴게. 자, 규제법이에요. 규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자,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률,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률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토지에 대한 규제법이 있고 건축물을 규제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규제하는 법이 4개거든요. 우리 시험범위에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규제하는 법을 배워요. 우리가. 배울 과목이 법률이 2가지입니다. 총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죠. 다 규제법이에요. 규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규제가 뭐냐? 규제가 뭐냐? 자, 일단 규제는 금지시키는 거죠. 뭐 하지 마라. 마음대로 건물 짓지 마라. 마음대로 토지 이용하지 마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할 때 규제를 받아요. 또 건축물을 건축할 때 높이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여기는 위랑 못 지어 이렇게 규제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 단독주택만 지어. 이 땅은.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토지를 먼저 1차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규제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올리거든요. 이 건축을 올려볼까요, 한번 제가? 이렇게. 자, 올리면 이 건축물은 어떤 용도의 자, 건축물을 건축하시고 단독만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여기는 위락시설 못 지어. 자, 층수는 몇 층까지만 지어야 돼? 4층 이하까지만 지어야 돼? 라고 규제하는 법이에요. 이 규제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규제를 하려면 누가 하느냐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행정청이 합니다. 행정청. 앞으로 공법의 주인공은 누구? 우리가 아니에요. 행정청입니다. 그럼 행정청이 누구냐?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중심을 생각하셔야 돼요. 공법의 중심은 행정청이 중심이니까 행정청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청이 보세요. 행정청이 이렇게 있어. 국가고 지자체가 일반 국민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못 짓게 하는 거죠. 마음대로 짓지 마세요. 내가 정해준 내용대로만 건물 지어야 됩니다. 규모랑 용도에 맞춰서 건물 지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규제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일반 국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 있어요. 이렇게. 자,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자, 그럼 행정청이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규제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 법을 부동산공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분시험에서. 그러나 공법이 뭔지 공법 공부하기 전에 먼저 공법에 대한 선행적인 개념은 좀 잡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 글자만 기억하세요. 공법은 뭐라고요? 규제법. 규제법입니다. 규제법들을 다 모아하는 게 공법이에요. 근데 규제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00개가 넘거든요. 그 규제법을 다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아, 그렇죠. 규제하는 내용 중에서 토지에 대한 규제법을 시험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규제법을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킨 거죠. 총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개 법률을 다 배워야 되거든요. 6개 법률 중에서 40문제를 출제합니다. 문항수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개념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공법이 분명히 토지를 규제하는 법이 4개, 건축물을 규제하는 법이 2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규제 대상은 2가지가 되는 거예요. 토지를 규제하는 법, 그 다음에 건축물을 규제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아래쪽을 좀 보시면, 이렇게 법률이 쭉 있습니다. 자,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장 중요한 법률이죠. 일단 별표를 좀 할까요? 별표. 가장 중요한 법률이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건 토지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국토니까. 국토. 자, 그래서 국토에 대한 토지, 다시 말하면 전국토를 규제하는 거예요. 일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세요? 라고 일단 행정청이, 자, 보세요. 주인공 누구라고요? 행정청. 자, 행정청이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라고 먼저 계획을 수립해 주죠. 그렇죠. 아, A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개발할 거야. 개발 용도로 쓸 거야. 자, B란 토지가 있는데 이 B란 토지는 보존 용도로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그걸 계획을 수립해 줍니다. 그러면 요 계획 자체는 여러분 보세요. 계획은 우리 일반 국민이 수립할까요? 아니면 행정청이 수립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행정청이 수립합니다. 왜?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행정청입니다. 그럼 행정청이 규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규제할 수는 없잖아. 따라서 이때, 자, 이 규제를 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을 배우는데, 자, 가장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자, 요 법률은 계획 파트랑, 이용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선계획 후개발이라고 해서, 자,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있어요. 국토에 대해서 A라는 토지는 개발 목적으로 쓸 거야 라고 먼저 계획을 수립해줘요. 자, 두 번째는, 자, 요 B란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는 보존 목적으로 써야 돼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할지 보존할지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반 국민이 정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걸 계획을 수립해서 자, 이거 정해줍니다. 그걸 행정계획이라고 그래요. 행정계획. 앞으로 자, 행정청이 수립한다라고 해서 행정계획이 되고 항상 모든 공법의 주인공은 행정청이 돼야 됩니다. 행정청이 규제를 하는 거예요. 요 건물 짓지 마라. 요 건물은 지어도 된다. 이렇게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직관계로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자, 행정청이랑 국민은 수직관계다. 그럼 우리 일반 국민은 뭐죠? 규제를 받는 객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규제를 하는 주체는 행정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행정청이 규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행정청이 규제하는 거예요. 자, 행정청이 일반 국민을 규제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몇 개 배운다? 6개. 그럼 규제를 하려면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에 대한 규제법, 일반법이죠. 국계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률을 제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국계법 이렇게 부를 거예요. 국계법 이렇게 부를 거예요. 국계법. 자,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편하게. 국계법. 자, 약자를 좀 써야 돼요. 왜? 법률이 너무 길거든요. 법률 약자를 좀 써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국계법은 여러분들 12문제가 나와요. 4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일단 이 법률의 특징이 뭐냐? 행정처에 먼저 계획을 수립해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획을 수립해 주면 일방민은 뭐 해야 돼요? 요 토지 개발해라고 계획을 수립해 줬어. 그럼 개발 목적으로 쓰시지, 국민들은. 그죠? 자, 여기는 보전 목적으로 써야 된다. 그럼 보전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 규제를 받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일단 수직 관계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규제하려면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발지향구를 지정을 했어요. 그린벨트. 들어보셨죠? 그것도 다 국계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개발지향구역 그린벨트 묶었어요. 그럼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행정을 더 많이 받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의 일방민의 선택권이 없고 행정청이 이 국계법이라는 법률 근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준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 주면 그 계획에 맞게 우리 일반민들은 뭐 해야 된다?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 이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법률의 경중을 따져야 되죠. 자, 4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나면 30%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0% 나오는 법률이 이 법률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처음 공부하실 때 국계법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체계를 잡고 정리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국토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행정계획이죠. 그죠? 행정계획. 행정처의 계획을 수립해주면 일반 국민은 토지를 뭐 해야 된다? 이용을 해야 된다. 요 계획에 맞게 행정계획에 맞게 이용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계법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앞으로 약자로. 자, 요 법률은 별표 3개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자, 이 중에서 계획 파트하고 이용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획 파트가 8문제 나와요. 12문제 중에서. 그 다음에 이용 파트가 4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느 부분을 공부하셔야 할지 아시겠죠? 계획 파트입니다. 무조건 계획 파트 하셔야 돼요. 계획 파트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왜냐? 8문제 나오니까 다 잡아야죠. 그래서 계획을 아시려면 체계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체계는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용 파트는 뭐 단순한 게 형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용 파트에서 우리가 어떤 파트를 공부해야 될지를 체계 잡고 거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전국토에 대해서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해 줬단 말이에요. 이 토지는 개발해도 된다. 이 토지는 다른 토지는 또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제 법률이 자, 도시개발법인데 이것도 토지를 규제하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이죠. 신자 붙여볼까요? 앞에. 자, 이건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적용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법이죠. 신도시 개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아, 여기 전국토가 이렇게 있는데 지우고 시작할까요? 전국토 중에서 보세요. 국토 중에서 자, 여기 뭐 1기 신도시, 뭐 2기 신도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죠. 토지를. 근데 함부로 개발할 수는 없거든요. 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된 토지를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근거가 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여러분들. 별거 아니에요. 그럼 이 법률의 특징이 뭐냐?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간단히 말하면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그래서 체계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체계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틀을 머릿속으로 잡고 있어야 돼요. 1단계로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이 내용이 없으면 뒤죽박죽 됩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시험인데, 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뒤죽박죽이에요, 머릿속에. 왜 뒤죽박죽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체계를 안 잡고 정리를 안 하셔서 그래. 그냥 무조건 암기만 하면은 나중에 너무 많은 양이 머릿속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디서 뭐가 나온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해요. 뭐 도시개발법에서 원형지 나온다 그러면 원형지 딱 찾아가야 돼. 어느 파트에 나온다. 무슨 파트에 나온다. 뭐 수용 방식에서 나온다. 자, 일단 수용 방식 찾고 그 중에 하나가 원형지다. 그리고 조성된 토지가 있다. 찾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형지랑 조성 토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들으세요. 그냥 편하게. 처음이니까. 자, 그 두 가지가 막 섞여요. 본시험 가면. 막 바꿔치기해서 막 냅니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안 되고요. 체계를 안 잡으시면 혼동이 돼. 뭐가 뭔지도 몰라. 막 외우는 거야.
외우는데 못 써먹어. 그럼 얼마나 자, 노력한 거에 대해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절차를 규제를 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이건 절차만 아시면 돼요.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어떤 절차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이 법률은 국계법의 반밖에 안 나와요. 6문제. 6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계법을 12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을 12시간 하실 필요가 없어요. 6시간만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세요. 신도시 개발했어요. 여기서. 자 근데 한 40년 지났어. 건물이 어떻게 되죠? 자 오래된 건물 노후불량이라고 불러요. 너무 오래됐어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이 건물을 철거해야 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돼. 다시 말하면 개발된 지역이 너무 오래돼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짓는 사업을 한다. 요게 도정법이에요. 도정법. 자, 정확한 개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정법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정비라는 게 뭐냐? 자, 그럼 신도시 개발. 도시개발법은 개발이 안 된 지역을 새로이 개발하는 데 적용되는 법이죠. 그렇죠. 개발이 안 된 땅을 새로 개발하는 게 도시개발법이죠. 자, 근데 도정법이라고 하는 법률 자체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한 번 개발이 됐거든요. 건물이 있어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자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방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든요. 이 건물을 노후불량 건물로 명시한 다음에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사업이죠. 그 사업이 정비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정비법으로 부르시는 분도 있고 도정법으로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편한 대로 부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 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정법으로 부르거든요. 자, 그럼 정비하는 법이니까 이거는 자, 달동네에서 정비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사업의 종류가 일단 3개가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자, 달동네에서 한다. 달동네. 달동네에서 요 하는 사업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달동네에서 하는 사업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그래요, 이거를. 사업 이름이에요, 이름. 자, 그러면 달동네 아랫동네에서 하는 사업의 이름이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편하게. 그 다음에 뭐 잠실, 뭐 강남 이런데 도로 같은 게 넓게 잘 돼 있는 지역 있죠. 그런 데 사는 게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사업을 합쳐서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비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법적 근거가 필요하죠. 무조건 가서 다 밀어버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토지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도 도정법도 권리관계가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도시개발법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용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6문제 나오거든요. 지금 문항수가. 도시개발법이나 도정법이나 6문제 나오는데 도시개발법이 양이 좀 작아요. 도정법의 양이 그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볼 때는 도정법 같은 경우는 양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시험 준비하기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3문제만 맞추고 오시면 돼요. 3문제. 목표 점수 3문제. 반만 맞추고 오시고 도시개발법은 4문제 정도 맞춰야 돼요. 최소. 그 다음에 국계법은 제가 자신감 있게 10문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국계법은 우리가 뭐 빠삭하게 하니까 한두 문제 정도만 틀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표 3개짜리는 무조건 거의 고득점 한다. 공법은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전략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강의할 때. 자, 그럼 국계법 10문제, 도시개발법 4문제, 도정법 3문제. 다 토지를 규제하는 법이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 본 강의에서는. 자, 그럼 일단 도정법이 뭔지는 감은 좀 오시죠? 감만 잡아 놓으세요. 아, 이게 무슨 법이구나. 뭐 하는데 써먹는 법이구나. 난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농지법을 설명드릴게요. 농지법. 자, 농지법도 토지와 관련된 규제법입니다, 여러분들. 토지와 관련된 규제법인데, 아, 이 문항수는 2문제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2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공부를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문항수 2문제 나오는데 일단 찍어도 1문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를 1문제만 맞추시고 이게 이제 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유 파트가 있고 소유가 있고 이용이 있고 보존이 있거든요. 맞아요.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매년 출제되는 게 소유예요. 소유. 여기 1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용하고 보존은 돌아가면서 1문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출제 경향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소유 하나 잡는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 양이 좀 줄어들면서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유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건 한 문제만 맞히세요. 아까 원앙수업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계법이 10문제. 목표 10문제 맞춰야 되고, 자, 목표가 10문제고, 자, 10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 4문제, 그 다음에 도정법이 3문제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이 이제 1문제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게 목표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자, 그리고 이 4가지 법률, 국계법, 도시개발법, 도정법이 토지와 관련된 규제법 4개죠. 4개. 4개가 되고, 이제 건축물을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죠. 건축물을 규제하는 법 2개입니다. 이 2가지 가운데 있는 거. 건축법, 주택법입니다. 자, 건축법이라는 하는 특징은 일반법이에요. 토지도 일반법이 국계법이거든요. 이 국계법으로 출발해서 도시개발법이 파생되고 도정법이 파생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건축법, 자, 건축물에 관한 법도 건축법이 일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건축법 일반법이고, 이 건축법으로 출발해서, 자, 이 개별법이 나온 거죠. 주택법이. 성격은 좀 다릅니다. 어떤 성격이 있냐면, 건축법은 일반법이다 보니까 모든 건물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택, 상관없어요. 자, 상가, 공장, 뭐 업무시설 다 들어갑니다. 일반법이라죠, 일반법. 건축물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다 규제하고 있는 법이죠. 자, 이게 건축법인데, 요거는 이제 건축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술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암기.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례형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공법이 원래 사례형 문제가 안 나오는데, 요건 사례형 문제로 주로 내요. 기술적인 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례형이 무슨 얘기냐면, 뭐 서울특별시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뭐 10층짜리 건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정확한 행정청에 관한 개념을 좀 잡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암기하기 전에 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제 배경 지식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배경 지식을 통해서 암기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4문제 정도 맞히시면 돼요. 4문제. 4문제 정도. 상당히 뭐 그 회차마다 뭐 매년 다르게 좀 나오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사이드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득점은 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4문제 정도로만 맞추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건축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중에서 주택법은 어때요? 아, 건축법과 차이가 뭐냐? 이거는 건축법은 주택, 상가, 공장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택법은 주택만 적용되는 거죠. 주택만. 주택을 30개 이상 건설할 때, 30호, 30세대 이상 건설할 때 적용돼요. 대지, 토목공사 하죠?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이러면은 제가 단독주택을 자, 외곽 지역 가서 하나 지어요. 노를 위해서 하나 짓는다. 그럼 요거는 주택을 하나밖에 안 지으니까 이거는 그냥 건축법 적용되는 거예요. 건축법. 근데 대규모 우리가 건설회사가 여기다 500세대 아파트 짓는다, 1000세대 짓는다 이렇게 될 때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그럴 때는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다르죠? 그래서 주택법은 왜 따로 만들었냐면 30개 이상 건설할 때 건설회사도 일단 건설할 때 30개 이상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주택법이 적용되는데 주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기의 개념이 들어가요. 내가 하면 투자인데 행정청이 볼 때는 투기거든요. 그래서 자, 이 아파트, 주택, 대부분 다 이제 주택 중에서 아파트를 말하지.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우리가 이제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를 취득하는 목적이 뭘까, 여러분들? 아파트를 취득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뭘까를 생각하셔야 돼. 이거 내가 사서 10억에 사서 10억짜리 되겠대. 이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투기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투기 세력이 이 주택을 취득하는 걸 막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주택법은 이제 건설 파트부터 규제를 해요. 사업 주체라 그러는데 건설을 아무나 못 합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등록하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건설 파트부터 규제를 한 다음에 작은 파트도 이제 우리가 행정청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형태의 자금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 파트가 있죠. 공급이 바로 이게 분양이거든요. 그때 아파트를 분양할 때 투기 세력이 이걸 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니까 이게 실수요자가 아닌 자는 차단시키는 거예요. 매수하는 거를. 이걸 전매제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투기갈지구 들어보셨죠?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투기갈지구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이런 것들. 우리가 뉴스에 보면 많이 우리가 들어보신 그 개념일 겁니다.
이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규제 덩어리예요, 규제 덩어리. 그래서 1부터 10까지 있으면 다 규제예요. 이게 물론 뭐 공법 전체가 규제지만 더 심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 파트는 건설 파트가 핵심이에요. 건설이랑 공급 파트만 보시면 돼. 그러면 문항수 7문제 나오거든요. 7문제 나오는데 요 문항수 4개 이상 나와요. 4개나 5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 4개로 잡았죠. 그래서 건축법이나 주택법이 14문제가 나오거든요. 합쳐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인데 자, 주택법도 숫자를 좀 많이 외우셔야 돼요.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 숫자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방법 없습니다. 무한반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무한반복 하시면 돼요. 공법은 원래 무한반복이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될 때까지는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해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내용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 집어넣는 과정이 좀 암기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요 법률은 전략적으로 좀 많이 접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을 다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죠. 주택도 규제하고 상가도 규제하고 업무시설도 규제하고 공장도 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주택법은 주택만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 위에는 토지까지 해서 규제하긴 하지만 이걸 주택이라고 부르니까 양이 건축법의 한 3분, 한 50,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를 주택법 중심으로 먼저 하는 게 맞지요. 왜? 전략적으로 먼저 잡아서 고득점을 먼저 하신 다음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린 거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면은 이게 보면은 지금 보세요. 자, 보시면 국계법 10문제, 도시개발법 4문제, 그럼 14문제 되겠죠? 그리고 도정법이 3문제니까 17문제 되지, 그죠? 17문제. 그럼 21문제다, 그죠? 21문제. 21문제. 4문제 더하니까. 자, 거기다가 5개를 더하면 26문제네요, 그죠? 26개 맞추면 되겠죠. 26개. 가볍게, 최소 맞추는 거지. 26개. 뭘 더 바라겠습니까? 공법에서 26개 맞으면 합격 이상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표 점수를 잡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토지에 관한 규제법 4개랑 건축물에 관한 규제법 2개를 설명을 드렸거든요. 공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부동산 공법의 성격을 좀 말씀드릴게요. 2가지인데 자, 부동산 공법은 일단 규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법 자체가 3글자로 자, 규제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규제하는 법인데 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회적 제약이라고 부르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하나는 특별한 희생. 이거는 어떤 차이냐면 규제하는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똑같은 규제인데 하나는 보상금을 안 주고 또 하나는 보상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공법은 자, 규제법이잖아요. 규제를 하면서 보상금을 주는 게 맞을까요? 안 주는 게 더 많을까? 자, 어떤 게 많을까? 자, 당연히 사회적 제약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자, 한 9대1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한도라 그러죠, 이거를.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규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참아라, 일반국민들한테. 그래서 그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규제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개발 제한 구역이 있어요. 이건 보상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이면 자, 우리가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한단 말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국회법상. 자,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갑돌이의 토지를 그린벨트로 묶어버렸어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예를 들어서 자, 묶어버리면 어때요? 이 갑돌이는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 위에다가 다른 토지, 그린벨트로 묶이지 않은 토지보다 훨씬 더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거의 뭐 건물을 못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 짓는다. 그만큼 규제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녹지공간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특별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따로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더 한 방 더 세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을순이는 개발제한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갖고 있고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토지를 갖고 있지만 갑돌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예 건물을 못 올려요. 그러면 자, 보상금을 줘야 될까요? 주지 말아야 될까? 우리 생각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수인의 한도,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규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회적 제약 참아내라. 이 정도 규제는 참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규제예요.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거를 배우게 될 거고요. 자, 반대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규제가 있다는 거죠. 특별한 희생이라고 합니다. 이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대표로 수용이죠, 수용. 수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들어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여기다 도로를 설치한대, 도로 설치한대요. 자, 근데 그 도로 설치하기로 예정된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자, 정도리의 토지가 있습니다. 정도리의 토지를 자, 도로로 낸다고 해요. 그럼 이게 공익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럼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정도리의 토지를 뭐예요? 정도리의 의사 상관없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강제로 뺏어서 도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 자, 이럴 때는 보상금을 줘야 될까요? 줄 필요가 없을까요? 당연히 줘야 되겠죠. 이런 규제를 특별한 희생이라고 불러요. 요 내용도 배웁니다. 공법에서 특별한 희생은 딱 하나예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타인 토지의 출입도 있지만 타인 토지의 출입은 가볍게 터치를 할 거고요. 대부분 이제 수용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수용은 강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금을 줘야 지급해야 되고 이건 규제의 강도가 가장 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규제를 이렇게 특별한 희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규제를 이렇게 이런 내용을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사회적 제약에서 공부가 끝나요. 그래서 사회적 제약이 거의 뭐 90% 정도 공부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특별한 희생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법 자체가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면 국가의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적 제약, 뭐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그걸 또 염두를 하고 헌법에 맞춰서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보상금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뭐 국계법, 뭐 도시개발법, 요 정도, 도정법, 요 정도에서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른쪽에 공법에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계획법적 성격이 있어요. 행정청이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한 다음에 그 계획에 맞춰서 토지에 대해서 이용도 하고 개발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수립할 때 두 가지 형태로 합니다. 계획을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 있고요,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정청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10년 뒤의 모습을 쭉 그리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먼저 수립해요. 자, 한번 서울특별시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의 10년 뒤의 모습을 그리는 게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이거든요. 이렇게. 자, 특별시랑 광역시를 묶어서 10년 뒤의 모습,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이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획이 있어요. 이런 계획들은 그냥 장기자가 들어가요, 전부 다.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딱 나타내는 계획이거든요. 이런 계획들은 다 구속력이 없는 계획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장기자가 나오는 계획은 다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에요. 행정청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행정청이 이렇게 하고 끝낼 거야 이렇게 하는 계획이지 일반 국민이 거기 따라와야 된다라는 계획은 아니에요. 자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행정청이 이쪽은 광역계획권이 지원됐으니까 광역도시를 어떤 형태로 가서 개발을 한번 시켜볼까라는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대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다는 뜻이죠.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걸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속력이 있는 계획도 있어요.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해 주는데 일반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직접 규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한테 규제를 하지 않는 계획이 있고 규제를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속력이 있냐 없냐, 이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구속력이 있는 계획, 구속적 계획, 이게 중요하죠. 우리 시험엔. 우리 일반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기로 하는 계획이 앞으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많이 나와 한 문제 나오거든요. 한 문제씩. 자,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은 6문제 이상 나와요. 문항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문항수 자체가. 그러니까 이 계획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도시군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자, 행정청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규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발 제한 구역을 갑돌이 토지에 묶었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기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기구를 통해서 이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뭐 녹지적으로 지정한다, 상업적으로 지정한다, 전부 다 관리기구로 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의 재산권에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상업적으로 지정된 토지는 어때요, 여러분들? 땅값이 엄청 비싸고, 녹지적으로 지정된 지역은 땅값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걸 관리기구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기구로. 그래서 이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계획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시험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 계획, 도시관리계획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공부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말씀도 드릴 거예요. 그렇게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공법의 개념하고 성격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령의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